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암을 보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 윤신규입니다. 오늘은 폐암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이제 환우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에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폐암은 수술을 하면 더 악화된다는 이야기가 환자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맞는 이야기인가요? 수술을 해도 이 암이 워낙 재발이 잘 되니까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 폐암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정말 극단적으로 3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자고 권유까지 받으셨는데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같이 해봅시다. 암이라는 거는요, 전진하지 후진하지 않아요. 3기로 진단받았는데 수술 안 하고 머뭇거리시다가 4기가 되고 암은 자연 경과를 밟게 되지요. 그만큼 폐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말들은 속설에 불과하다라는 대답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폐암 3기 A님 환자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 후에 사용하는 항암제는 무엇이 있으며 신약은 얼마나 개발되었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재발 예방에 대한 승산이 별로 없었어요. 약을 써도 재발을 아주 획기적으로 막기는 어려웠었던 거죠. 이제는 조금 좋은 약들이 좀 나와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2가지는 표적 항암제, 1가지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그리소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4기 환자분들은 폐암 환우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실제로 저희들도 의견서를 내고 해서 타그리소가 4기 환자분들께 급여 적용을 해서 1차 치료제로 치료를 하게 됐는데, 3기 내지는 2기 그리고 1기 B 환자분들까지도 수술 후 재발 예방 목적으로도 타그리소를 쓸 수 있습니다. 단 안타깝게도 아직은 급여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그럼 어떤 환자가 타그리소를 재발 예방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 완전히 잘 절제가 된 1기 B 환자, 즉 이제 덩어리 사이즈가 3cm 이상이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 2기, 3기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재발 예방 목적으로 타그리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1기 내지는 2기는 각각 5년을 봤을 때 재발 확률을 타그리소 쓰지 않았던 환자분들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3% 정도 하게 되니까 비교적 획기적이지요. 3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타그리소 쓰지 않았던 환자분을 대비해서 마이너스 32% 정도의 재발 예방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추적 관찰하다 보면 뇌로 재발되는 경우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뇌로 워낙 잘 가는 병입니다. 폐암은 뇌로 재발되는 걸 억제한다라는 점에서도 그 효과가 있죠. 3년을 쓰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손톱 발톱도 찢어지고 얇아지고 손끝 발끝이 갈라지고 변도 묽어지고 입도 헐고 피부 발진도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발 예방 효과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타그리소를 쓸까를 한 번은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번째, 이제 알레센자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은 나라에서 허락을 안 했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2024년 9월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레센자라는 약은 이름도 알자가 들어가잖아요. 알크라는 유전자 재배열이 있는 환자의 치료제예요. 먹는 약이고 4기 알크 재배열 환자에게는 지금도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는 약인데, 알크 재배열이 확인된 환자분들은 깨끗하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발 예방 목적으로 알레센자를 아마 승인이 되면 쓰게 될 예정입니다. 2기 또는 3기로 수술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타그리소는 3년을 드시도록 되어 있는데 알레센자는 2년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재발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되냐? 마이너스 35 정도. 마찬가지로 타그리소랑 비슷하게 뇌에 재발되는 것도 예방해준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는 무기이고요. 부작용은 비교적 타그리소보다는 수월해서 몸이 좀 많이 붓는 약이에요. 붓거나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정도는 있지만 타그리소에 비해서는 비교적 편한 약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티센트릭은 표적 유전자 없는 환자분들의 재발 예방의 무기입니다. 표적 유전자는 없지만 2기, 3기로 수술을 깨끗하게 받으셨고 PD-L1이라고 하는 면역 지표가 263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나라에서 보험 못 해주지만 비보험으로 1년간 3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게 되고, 재발 예방 효과는 티센트릭을 쓰지 않았던 환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인데요.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면역 관련 부작용이 한 15% 정도 전후에서 있고, 우리가 수술 후에 가장 염려하시는 건 저희도 그렇고 환우분들도 그렇고 폐렴인데, 약물 관련 폐렴이 한 1% 정도에서 있습니다. 3가지의 재발 예방 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걸 다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환자분들은 병명과 병기, EGFR 변이가 있는지, 알크 재배열이 있는지, 둘 다 없다면 PD-L1 발현율이 몇 %인지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예방치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폐암 4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유전자에 따라 사용하는 치료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 어려워서 영어를 한국말로 바꿨는데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 그림은 폐암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 그 중에서는 선암을 진단받으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만일 소세포 폐암, 이러면 이 그림 적용을 못하고요. 비소세포 폐암이지만 편평상피암인 경우에도 이 그림은 100% 적용이 안 됩니다. 폐선암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8가지의 표적 유전자가 있죠.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거만 알면 되는데요.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NGS라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NGS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런 표적 유전자가 있는 환자분들은 전체 선암 환자의 50% 정도고요. 나머지 50%는 표적 유전자가 없어서 이 그림을 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 유전자가 없는 환자분들은 따로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주사항암 치료를 하게 되시죠. 그럼 표적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어느 갈래길로 갈지를 결정을 하고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약을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총 8가지의 표적 유전자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속하는 것이 있으면 표적 유전자가 없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면역 항암 치료제를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검사 결과 취소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표적 유전자 없는 경우에 1차 치료는 비소세포 폐암인 경우에는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 포함한 치료이고요.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티센트릭이라는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치료가 2차 표준 치료가 되는데 아마 취소된 이유는 조직형, 선암 내지는 편평상피암,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입니다. 명확하게 조직형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따로 이거를 문제 삼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급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의 허가 조건 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암, 편평상피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비소세포 폐암이 이렇게 깔끔하게 진단이 다 나누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타라 그래서 뭐 육종양 폐암과 같이 아주 드문 조직형으로 진단을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1차 표준 치료로 키트루다처럼 면역항암제 치료를 나라에서 급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드문 조직형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면역항암제를 1차 치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면역항암제는요,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저의 폐 기능 자체가 폐 섬유화 등으로 되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꿈의 암 치료라는 중입자 치료는 정말 효과적인가요? 어떠한 원리의 치료인지 궁금합니다. 중입자 치료 좋은 치료예요. 모든 암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고급 방사선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암만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범위가 방사선을 쪼일 수 있는 이런 범위인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조금 더 보험은 되지 않지만 중입자 치료를 하고 싶다. 그건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늑막전이가 있는 폐암, 흉수가 차고 있는 폐암, 내지는 간전이, 부신전이, 뇌전이, 뼈전이가 있는 폐암. 이거는 병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방사선 치료가 어렵고 중입자 치료도 따라서 어렵습니다. 적절한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환자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진료실에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 들어보시는 거로 권유드리고 당연히 소견서 써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 정해진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고급 방사선 치료로 부작용을 줄이고 싶을 때 방사선 치료를 대신해서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상에 참여하면서 폐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검증된 약을 쓰다가 안 될 때 임상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임상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기존의 표준 치료보다 못한 치료를 임상 연구라고 가지고 와서 할 수 없다라는 게 정말 명확한 사실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임상 연구의 디자인은요, 기존의 표준 치료 대비해서 이거 플러스 알파
내지는 이미 이것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는 약의 비교, 이런 연구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보다 최소한 조금은 더 나은 치료를 받는 그런 가정하에 디자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표준치료보다 못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데 어떻게 나라에서 연구를 하라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당연히 진행하면 안 되고요. 기존의 표준치료보다 못한 임상연구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임상연구라는 게 이제 미래의 표준치료를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가 이런 연구 권유를 받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라면서 아는 모든 의사 인맥을 동원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종양내과 주치의 선생님과의 신뢰관계에 의해서 하자고 하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뭔가 서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치 링크를 밑에 달아드릴 거고, 실제 이런 환자분들 너무 많고 이렇게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한우들과 함께하는 윤신교 교수님과 한국폐암한우회였습니다.